이 사연은 서울의 오래된 골목 미라국밥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의 열기가 가라앉은 골목으로 검은색 벤츠가 조용히 미끄러졌고 네이비 정장을 깔끔히 다린 남자가 문을 열어내렸습니다. 손목에는 세월을 견딘 시계 하나, 초침이 골목에 숨을 새듯 틱. 남자는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국소대서 뿜어오르는 김, 손글씨 메뉴판,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수저통. 소박한 풍경 속에서 시계의 유광만이 이질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편견의 벽은 언제나 사소한 사물에서 자라나죠. 20살 남짓한 직원이 다가와 물수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멈췄습니다. 손목을 스친 시선, 그리고 속삭임. 엄마 시계랑 똑같다. 남자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굿김이 얼굴을 스쳐갔고 초침은 또 한 칸 움직였습니다. 틱, 그 말은 기억의 서랍을 벌컥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우리 엄마가 늘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시계가 있어요. 색도, 모양도, 줄도 정말 똑같아서요. 남자는 시계를 풀어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뒤집힌 뒷면에 흐릿한 각인. 퍼레버 영, 시간의 강물이 한순간 역류했습니다. 그 문구는 청춘의 약속이었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던 어느 여름의 기억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잠시 머무시다가 답했습니다. 정미영이요. 제 엄마 이름.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진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고개를 듭니다. 그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과거의 서랍이 지금 이 작은 국밥집 한가운데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영, 이름은 쇳조각처럼 혀끝에서 굴렀고 오래된 상처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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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이 만든 거리와 시간이 뜨거운 국물의 김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적의 예고일까요?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주고 진실은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직원의 눈빛에도 변화가 스쳤습니다. 이상하죠? 하필 오늘, 하필 여기서. 남자는 담담히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국밥집 문이 살짝 흔들렸고 바깥 골목의 빛이 바닥에 길게 흘렀습니다. 절망의 그림자와 희망의 실루엣이 그 위에서 겹쳤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 한 줄의 각인, 한 번의 호칭이 모든 것을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다시 시계를 찾습니다. 냉랭하던 금속이 체온을 베며 미세한 떨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3시.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다 선언이었습니다. 기적은 보통 이렇게 조용히 도착합니다. 아침 공기는 맑았고 미라국밥의 유리문은 밤새 맺혔던 김을 털어내듯 사각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턱에는 오래 신은 슬리퍼 자국이 빗금처럼 남아있었다. 정미영은 새벽부터 우거지와 사고를 끓였다. 국물이 한 번 끓어오를 때마다 기억도 한 번씩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큰 냄비 속을 뒤집을 때마다 흰김이 천천히 솟아올랐다. 누구는 그걸 그냥 수증기라고 부르지만 미영에게 그것은 삶이었고 버티는 법이었고 하루를 지탱하는 불의 숨이었다. 가게는 작았다. 그러나 작다는 말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다. 좁은 주방에서 그녀는 정확했다. 손은 빨랐고 칼은 조용했다. 벽에는 손글씨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글씨가 조금 기울었다. 기울어도 읽히고 읽히면 주문이 된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밥은 그런 것이었다. 반짝이는 것은 없지만 돌아보면 거기 있는 것, 사람의 존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미영은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직업의 높낮이에서가 아니라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내어놓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서랍은 카운터 아래에 있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이었다. 손잡이에는 세월의 기름이 배어 있었다. 미영은 계산대를 닫을 때마다 습관처럼 서랍 깊숙한 곳을 한 번 더 밀어 넣었다. 거기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전의 여름이 잠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면 상처가 깨어났다. 그래서 그녀는 웬만하면 열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쯤은 덜컥 열리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손끝은 아주 잠깐 떨렸다. 뚜껑 아래에서 빛나던 금속의 원, 그 뒷면에 새겨진 야른 글자. Forever Young, 다짐 같은 말. 그러나 다짐이 언제나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다. 은희는 20살이었다. 20살은 가벼운 나이가 아니었다. 가볍게 웃을 줄 알면서도 어제의 눈물 무게를 기억하는 나이였다. 학자금 대출 계산을 해보고 내일의 알바 시간을 다시 맞춰보는 나이였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 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수저 한 벌이 때로는 구급차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을 국밥집에서 배웠다. 그녀는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혼자 와서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분, 김치를 꼭 끝에서부터 집는 분, 숟가락을 고쳐 쥐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는 분, 사람들의 작고 묵은 버릇을 외워두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존중하는 다른 이름이었다. 엄마, 어느 저녁, 은희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 시계, 누구 거예요? 무슨 시계? 미영은 모른 척했다. 가끔 서랍에서 꺼내보는 그거요. 글자가 새겨져 있던. 옛날 거야. 누가 준 거예요? 옛날 사람. 아빠, 예요. 미영의 손끝이 멈췄다. 잠시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다. 밥 식는다.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질문은 물처럼 틈을 찾아 흘러들었다. 은희가 잠들고 가게 불을 끈 뒤에도 질문은 주방 바닥의 물기처럼 반짝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빈칸을 안다. 빈칸은 이름이 없을수록 더 크게 보인다. 미영에게도 20살이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더운 여름, 카페에서 일하던 날이었다. 힘든 손님이 많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어깨가 빠진 돌처럼 내려앉았다. 그날 누군가가 얼음을 조금만 더 넣어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시작이었다. 정장의 어깨가 단정했고 말끝이 예에 바르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무례하지 않았다. 이름을 물은 적은 없었다. 서로의 이름 대신 커피의 농도와 설탕의 숫자를 외웠다. 그러나 이름은 결국 시간을 건너왔다. 진우. 그는 나중에 말했다. 부모님이 엄격해. 그래도 괜찮아. 그때는 그 말이 믿음처럼 들렸다. 믿음이었고 희망이었다. 여름은 빠르게 타올랐다. 둘은 같은 강가를 걸었고 같은 노을을 바라봤다. 미영은 말했다. 나는 학교를 포기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은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말은 종종 현실을 부드럽게 덮는다. 그러나 현실은 둔탁했다. 부모들은 반대했고 계획은 틀어졌고 유학이라는 단어가 문 앞에 섰다. 헤어지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다만 둘 중 하나가 떠났고 하나는 서 있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 사람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 떠나지 않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 시간의 강물은 각자 다른 물줄기로 흘러갔다. 그해 가을, 미영은 배 속에 작은 울림을 느꼈다. 그 작은 울림은 처음에는 두려움이었고 나중에는 이유가 되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했다. 주방 보조로, 청소부로, 택배 분류로. 밤에는 울었고 아침에는 씻었다. 도와주는 사람은 있었고 없는 날도 있었다. 절망은 문턱을 넘어오려 했고 희망은 조그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창문 위에는 성에가 끼었고 성에는 손바닥 열로 지워졌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다. 은희는 울음이 적은 아이였다.
배고픈 울음과 졸린 울음, 그 두 가지만 정확히 울었다. 미영은 아이를 업고 새벽 시장을 다녔다. 온기가 남은 배추를 조금 더 싸게 얻어오면 그날은 그대로 김치가 되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모양만 다른 위로다. 그녀는 배추에 속을 가르고 소금을 뿌리고 기다렸다.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는 사실은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기다림은 또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그녀는 알았다. 사랑도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국밥집은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좌판이었고 다음엔 작은 가게였다. 가게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미락이라 붙였다. 미영의 미, 즐거울 락, 즐거움이 늘 제일 먼저 피곤해지는 세상에서 즐거움만은 마지막까지 남기를 바랐다. 영업신고를 하고 가스 계량기를 설치하고 처음 손님을 받던 날, 그녀는 떨었다. 떨림은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점심이 지나고 텅 빈 주방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울었다. 울음은 감사의 모양이고 감사는 버팀의 다른 모양이었다. 진우는 해외에서 잘 지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 늘 분주했고 보고서의 숫자들은 클수록 좋았고 호텔방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돈된 것은 방뿐이었다. 마음은 늘 어디가 하나씩 흐트러져 있었다. 성공은 종종 비슷한 방을 반복해서 얻게 한다. 다른 도시, 다른 창밖, 그러나 같은 침대와 같은 시트. 사람은 그런 반복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늦게 깨닫는다. 밤늦게 그는 시계를 풀어 테이블에 올려두곤 했다. 초침이 움직이는 동안 그는 가끔 잠들지 못했다. 초침이 멈추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무엇이 멈추는 날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없었다. 답이 없는 질문이 사람을 오래 괴롭힌다. 그는 결국 돌아왔다. 경영권 승계는 순조로웠고 회의는 많았고 악수는 단단했다. 편견은 보이지 않는 의자처럼 회의실에 늘 놓여 있었다. 비싼 정장과 비싼 시계는 그 편견을 감추는 커튼이 되었다. 누구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당신은 무엇을 잃었냐고.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무엇을 찾아야 하냐고.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잊는다. 그가 다시 질문을 떠올린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골목, 국밥집, 그리고 한 젊은 직원의 말 엄마 시계랑 똑같다. 그 한 줄의 말이 그동안 잘 살았다고 믿었던 삶의 서랍을 벌컥 열었다. 은희에게 아버지는 빈칸이었다. 그러나 빈칸이 항상 슬픔만을 뜻하지는 않았다. 빈칸은 상상력을 잘한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왜 오지 않았을까? 그녀는 가끔 벤치에 앉아 그려보았다. 함께 응원할 사람, 함께 욕할 사람, 함께 웃을 사람. 그 상상은 때로는 기적처럼 따뜻했고 때로는 절망처럼 차가웠다. 그런 밤이면 은희는 가게 불을 끄고 엄마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서랍을 본다. 서랍은 닫혀 있었다. 닫힌 것들은 보통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 것들은 보통 이야기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박영수라는 사람이었다. 발음은 또렷했고 문장은 정중했다. 정중한 말일수록 때로는 위험하다. 정중함은 창칼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는 그렇게 시작했다. 시작은 조용했고 질문은 험난했다. 진실은 보통 중립의 목소리로 도착한다. 그날 밤 미영은 서랍을 열었다. 상자를 꺼냈다. 뒷면의 야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Forever Young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날의 얼굴과 그날의 웃음과 그날의 약속이 차례로 어둠에서 올라왔다. 다시 젊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시간은 상처 위로 자라는 이끼 같았다. 문득 그 이끼를 손톱으로 긁어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동시에 이끼를 남겨둬야 상처가 덜 아플 것 같기도 했다.
상처는 늘 둘 중 하나를 요구한다. 덮거나 드러내거나. 다음 날 은희는 엄마의 눈가가 조금 붓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신 더 먼저 출근했고 더 많이 웃었다. 웃음은 달이었다. 말로 건너가지 못하는 강을 웃음은 건너가게 한다. 손님에게 물수건을 건네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춥게 만들자.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은 사람의 마음에서 얼음 조각을 하나씩 빼낸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세가 곧다. 그날 오후 골목으로 검은 차가 들어왔다. 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물수건을 챙겼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신발은 깨끗했고 눈빛은 약간 지쳐 있었다. 입구 쪽 바람이 살짝 들어오며 굽김이 흔들렸다. 순간 그녀의 시선이 손목에 붙들렸다. 금속의 원, 약간 다른 베젤, 부드럽게 빛나는 표면. 낯익었다. 익숙하다는 말은 보통 오래 보았다는 뜻이다. 오래 본다는 것은 보통 사랑했다는 뜻이다. 그녀는 무심코 말했다. 엄마 시계랑 똑같다. 말하고 나서야 깜짝 놀랐다. 입이 먼저 열렸다. 마음은 늘 입보다 늦다. 늦게 도착한 마음이 입술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른 공기 중으로 풀려나가 있었다. 남자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시계를 풀어 뒷면을 뒤집었다. 은희는 가까이 다가갔다. 얇은 글자, Forever Young. 그녀는 차마 그 말을 읽지 않았다. 대신 혀끝으로 한 번 따라 읽었다. Forever Young. 낯선 듯 익숙했다. 익숙한 듯 낯설었다. 그때 남자가 물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은희는 느리게 대답했다. 정미영이요.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영. 그는 홀로 답을 복습하듯 입안에서 그 이름을 굴렸다. 이름은 사람에게서 마지막까지 남는 실마리다. 잃어버린 길로 돌아갈 때 사람은 보통 이름을 부른다. 미영은 안쪽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다. 이름은 소리보다 먼저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덮었다. 탕이 끓는 소리가 뚝 끊겼다. 주방의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 그녀는 물수건을 새로 적셨다. 손이 따뜻해졌다. 따뜻해진 손으로 문틀을 잡았다. 바깥을 보았다. 남자는 조용히 서 있었다. 고개를 떨궜다 올리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눈빛이었다. 결심은 보통 짧고 그 전의 망설임은 늘 길다. 망설임이 길이를 줄이는 것은 사랑이었고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책임이었다. 은희는 남자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3시. 그 말은 약속이자 시험이었다. 시험은 서로에게 같지 않았다. 남자에게는 용기의 시험, 여자에게는 용서의 시험, 딸에게는 받아들임의 시험이었다. 3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기다림의 길이는 보통 마음의 길이와 비슷하다. 마음이 길면 기다림도 길어지고 마음이 짧아지면 기다림도 짧아진다. 그러나 3시는 어김없이 왔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늦지 않는다. 다만 사람만이 늦는다. 그 사이 작은 파도가 가게 한편에서 일어났다. 단골 노인은 느리게 말했다. 그 시계 좋은 거예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것들은 보통 이유가 있다. 이유는 보통 이야기다. 이야기 속에는 사람의 진실이 들어있다.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드러난다. 오래된 시계가 보여준 것은 값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값은 다투지만 시간은 다투지 않는다. 시간 앞에서 사람은 결국 같은 눈높이가 된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편견의 벽은 아주 조금 무너진다. 미영은 주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허리에 두른 앞치마 매듭이 단단했다. 단단한 매듭을 느슨하게 풀면 고집도 조금 풀린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내 자존인가? 딸의 내일인가? 과거의 상처인가? 상처는 지키려 할수록 자란다. 그러나 내일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다. 진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억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억은 아프지 않았다. 아픈 것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은 늘 진실 앞에서 가장 먼저 떤다. 은희야, 미영이 불렀다. 네, 엄마. 가게, 조금만 혼자 볼 수 있겠니?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짧은 대화가 오갔다. 짧은 대화는 때로는 긴 마음을 담는다. 미영은 문을 살짝 열고 바깥을 보았다.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나가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에게 물수건을 내밀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따가 봅시다. 그 말은 손님에게 하는 인사였고 동시에 지난 시간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시간은 늘 사람들 사이에서만 흐른다. 혼자서는 흐르지 않는다. 세상은 종종 화려한 것들로 사람을 유혹한다. 벤츠의 유리, 정장의 주름, 시계의 광택. 그러나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소박한 것들이었다. 따뜻한 국물, 젖은 물수건, 서랍의 작은 상자. 그 작은 것들이 오늘의 새시를 만들었다. 오늘의 새시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끝이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일 것이다. 끝과 시작은 종종 같은 문을 쓴다. 그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묻는다. 시간은 정말 상처를 낫게 하는가? 아니면 상처를 더 깊게 새기는가? 답은 아직 없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누군가의 용기가 문고리를 잡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용서가 안에서 문을 열고 있다는 것. 가게의 시계는 점심과 저녁 사이의 애매한 시간대를 가리켰다. 희망과 절망이 자리를 바꾸듯 햇빛과 그림자도 바닥에서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은희는 국을 휘저었다. 미영은 문가에서 깊게 숨을 쉬었다. 남자는 손목의 시계를 가만히 만졌다.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틱, 삶은 그 한 칸의 소리를 듣는 일인지도 몰랐다. 소리를 듣고 한 걸음 내딛고 서로를 바라보는 일,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일,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큰 말들. 어쩌면 오늘 세 사람의 밥은 비로소 같은 온도가 될지도 몰랐다. 같은 온도의 밥은 같은 탁자에서 먹을 수 있다. 같은 탁자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언젠가 같은 미래를 꿈꾸게 된다. 그것이 가족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미영은 알고 있었다. 아직은 이른 말이었지만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주 작은 자리. 그러나 자리는 넓어질 수 있다. 넓어지는 것은 보통 사랑의 습성이다. 주방의 불이 잠시 낮아졌다. 바깥의 빛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3시까지 아직 남았지만 마음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문 안쪽과 바깥쪽에 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겹쳤다. 겹침은 우연이었고 우연은 때로는 운명이었다. 운명이라는 말은 너무 큰 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크기가 덜 부담스러웠다. 왜냐하면 그 말은 화려한 예식장에서가 아니라 작은 국밥집의 기름기 어린 바닥 위에서 조용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조용한 것들이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들이 사람을 살린다. 오늘도 그렇게 3시를 앞두고 가게 안 공기에는 묘한 떨림이 섞였다. 종이컵을 쥔 손님이 벽시계를 올려다보는 동안 유리문 바깥 골목에는 햇빛과 그림자가 마디마디로 엮였다. 은희는 물수건을 새로 접어 올려두고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고쳐맸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향수가 짙은 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깔끔한 트위드 재킷을 입은 중년 여인이 앞장서고 그 뒤로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가벼운 굽소리가 타일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다. 여기 국밥집 맞죠?
여인의 말끝에 가느다란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은희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물이 아주 잘 우러났어요. 여인은 고개를 반쯤만 끄덕이고 카운터를 훑었다. 손글씨 메뉴판, 오래된 계산대, 반짝이는 수저통. 그녀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카운터 아래 서랍 손잡이였다. 괜한 호기심이 어둠처럼 내려앉았다. 회장님 단골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옆자리 여인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은희는 잠깐 멈칫했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가끔 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골목 음식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요. 골목이라 선두의 여인이 고개를 기울이며 빈정거렸다. 요즘은 취향도 다양해져서 그런가 봐요. 은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응수했다. 그녀들의 주문이 들어가자 주방 쪽에서 미영이 조용히 움직였다. 국물 위로 하얀 김이 오르고 수분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은희는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향하다 말고 문가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멈춰서는 것을 보았다. 캐주얼 셔츠에 야른 재킷, 결심이 스민 눈빛. 최진우였다.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수미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트위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호기심과 계산이 한데 섞인 소리였다. 진우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다. 점심이 비어 잠깐 들렀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굳게 접었다. 이런 데를 오시는군요. 진우의 얼굴선이 잠깐 굳어졌다. 이런 데라니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속은 단단했다. 여인이 뒤돌아보며 미소를 얹었다. 그냥 골목이라. 골목이어서 좋은 거죠. 은희는 웃었다. 사람 냄새가 나니까요. 여인의 시선이 은희의 손목으로 떨어졌다가 카운터 쪽 서랍에 다시 꽂혔다. 그래요. 사람 냄새. 그런데 아까 들으니 저 회장님 시계랑 같은 모델을 어머니가 갖고 계시다던데 주변의 숟가락들이 한 번에 멈추는 듯했다. 은희는 한 박자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된 시계예요. 가짜 아니고. 여인이 웃었다. 얇고 긴 웃음이었다. 사람을 베는 건 칼만이 아니다. 얇고 긴 웃음도 사람을 벤다. 은희의 손끝이 찰나 흔들렸다. 그때 주방에서 미영이 나왔다. 앞치마를 정리하며 담담히 말했다. 가짜든 진짜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밥은 같은 온도로 나갑니다. 여인의 눈썹이 한껏 치켜올랐다. 아, 사장님이시구나. 실례. 요즘은 다들 사연이 있죠. 사연이라는 단어가 혀끝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을 더럽혔다. 그럼 회장님, 이 집이 마음에 드셔서 단골이 되신 거네? 옆에 여인이 부추기듯 물었다. 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국물이 좋아서요. 국물만요? 사람도 포함. 여인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은희의 숨이 거칠게 올라갔다. 미영은 큰 숨을 쉬고 고개를 들었다. 손님, 주문하신 내장국 곧 나갑니다. 담담한 말이었지만 어조에는 작은 경계가 있었다. 여인은 입꼬리를 비틀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돌아간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말은 활과 같아서 이미 떠난 뒤에야 방향을 안다. 잠시 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박영수였다. 회장님, 약속하신 시간에 맞춰 입장하셔도 될까요? 진우가 낮게 대답했다. 잠시만. 그는 가게를 한번 둘러보았다. 식탁 위에 반찬, 손글씨 메뉴판, 타일 바닥 위에 물기, 그리고 모녀의 얼굴. 그는 결심을 다졌다. 박 실장, 오늘은 동행하지 마세요. 개인적 일입니다. 전화를 끊자 트위드 여인이 다시 다가왔다. 회장님, 이사회의 저녁 일정 기억하시죠? 언론재단 이사장과 자리가. 진우가 말을 잘랐다. 오늘은 여기서 밥을 먹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여인의 미소에 잔금이 생겼다. 그럼 언론에 나가면 곤란하시지 않을까요?
회장님께서 골목 국밥집에서 곤란할 게 뭡니까? 미영이 끼어들었다. 사람이 밥 먹는 게 왜 기사가 되죠? 여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세상엔 뭐든 기사가 되죠. 특히 편견을 가진 눈들에게는.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덧붙였다. 요즘 별장 골목에도 사모님들이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골목에 회장님이 어떤 아가씨와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더러웠다. 은희의 볼이 달아올랐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군가의 웃음이 한쪽 식탁에서 새어나왔다. 국물 표면에 기포가 일더니 푹 하고 꺼졌다. 그만하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다. 여기는 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어진 침묵에서 여인은 작게 웃었다. 추억이라. 오래된 시계 때문인가요? 그녀의 시선이 진우의 손목으로 내려갔다. 각인까지 똑같다던데. 흥미로운 우연이네요. 아니면 설계된 기적. 그녀의 미간이 희미하게 파였다. 사람들은 우연을 믿고 싶어 해요. 그래야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책임. 그 단어가 공기에서 무겁게 떨어졌다. 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은희는 어머니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오늘은 밥 한 그릇을 먹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대한 무례는 그만하십시오. 그의 시선이 여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어깨를 으쓱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앉는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다. 사내 메신저, 커뮤니티 게시판, 익명 게시판. 회장님, 골목 국밥집에서 포착. 시계 커플링. 서랍 속 시계. 딸, 단어들은 서로 꿰매지지 않은 채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파편일수록 사람의 눈은 더 쉽게 베인다. 박영수의 휴대폰이 불이 났다. 이사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실장, 오늘 저녁 회의 전에 회장님 동선 확인해. 지금 그리고 언론에 찍히면 곤란해. 요즘 시장이 예민해. 박영수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담이 되는 순간 이미 누군가에게는 징검다리였다. 3시가 되었다. 진우는 모녀와 마주 앉았다. 공간은 작은데 말은 더 작았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여인의 또 다른 지인이 들어왔다. 사진을 찍으려다 은희의 눈과 마주쳤다. 은희는 조용히 말했다. 촬영은 안 됩니다. 공간의 자유를 방해할 수는 없죠.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가게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은희는 발음 하나하나를 또렷이 눌렀다. 사람의 밥을 찍지 마세요. 진우가 그 둘 사이에 손을 올렸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삭제해 주십시오. 상대는 어깨를 으쓱했고 결국 화면을 내렸다. 그때 가게 한쪽에서 소란이 났다. 단골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반찬통을 떨어뜨렸다. 은희가 재빨리 달려가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칠 뻔했네. 아이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아저씨가 무서워. 아이의 시선 끝에는 트위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지루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미영이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물티슈를 건넸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작은 평온이 다시 가게에 흘렀다. 그러나 밖에서는 이미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사장님,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그는 미영에게 고개를 숙이고 진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밖에 기자 둘이 대기 중입니다. 진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가 불렀지? 추측컨대 박영수가 말을 고르다가 멈췄다. 진실은 평평한 얼굴로 가장 먼저 도착하고 마지막으로 남는다. 지금 나가시면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골목 국밥집, 젊은 직원, 시계 같은 단어들이 자극적이니까요. 은희는 손등을 움켜쥐었다. 그녀에게 세상은 갑자기 커졌고 커진 만큼 차가워졌다.
엄마, 미영은 딸의 손을 맞잡았다. 숨쉬자 셋은 아주 작은 호흡을 맞췄다. 박영수가 덧붙였다. 회장님, 차를 문 뒤편에 댔습니다. 원하시면 그쪽으로.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숨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단했고 침착했다. 도망치면 다음이 더 커집니다. 문득 트위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다가왔다.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사장님, 국밥 값만 받지 말고 오늘은 기사값도 같이 받으시죠. 말은 가볍지만 뜻은 무겁다. 미영은 그저 고개를 숙여 영수증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녀는 예의를 놓지 않았다. 예의는 맨 마지막까지 남는 방패였다. 여인이 나가며 기자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다. 은희가 벌떡 일어나려 할 때 진우가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괜찮다. 우리가 말할 차례가 온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기자가 달려들었다. 회장님, 이 가게와 어떤 관계입니까? 젊은 직원과의 사이는? 시계는 왜 같은 모델입니까? 질문은 목줄을 잃은 개들처럼 달려들었다. 진우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또렷이 말했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오늘은 전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질문을 하시죠.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안으로 돌아오자 미영이 물었다. 왜 나가지 않았어? 진우가 대답했다. 여긴 당신의 집이니까. 당신의 집에서 내가 숨어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 말에 미영의 어깨 근육이 약간 풀렸다. 그러나 마음 끝은 아직도 날카로웠다. 현실은 가벼운 승리 하나로 달라지지 않는다. 편견은 대체로 집요하고 소문은 대체로 빠르다. 그날 저녁 온라인에는 익명 글이 등록됐다. 회장님, 국밥집 사장과 오래전 연인설? 딸은 누구? 물음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주워 담을 수 없이 퍼졌다. 물음표는 항상 느낌표보다 무섭다. 느낌표는 끝나지만 물음표는 시작이니까. 닫을 시간이 되어 은희가 셔터를 내렸다. 철문이 내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하루의 피로가 샘물처럼 굳는 소리였다. 셋은 뒤쪽 작은 공간에 앉았다. 시간은 그제야 둘러앉은 사람의 무릎 위에 내려앉는다. 말들이 엉켜 있었고 풀어야 할 매듭들이 많았다. 그때 은희가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두 문장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잔잔히 흘렀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미안하. 미영이 가늘게 웃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안 되는 일들이 많지. 알아. 그래도 미영이 한숨을 뱉고 눈을 들었다. 밥은 먹고 사과하자.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온도의 밥을 앞에 두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리듬을 만들었다. 사람은 그런 리듬에서 살아난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영수가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말해. 내일 오전 이사회 비공개 안건으로 평판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미영의 눈이 흔들렸다. 은희는 이를 악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잘 됐군. 네. 내가 설명하겠다. 내가 어디에서 밥을 먹든 누구와 앉아있든 그건 회사의 리스크가 아니라 나의 과거와 진실의 문제라고. 박영수는 잠시 진우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숙였다. 준비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영이 낮게 물었다. 이게 시작인가? 진우가 대답했다. 그래, 시작이야. 우리가 숨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 은희는 조용히 엄지로 눈가를 문질렀다. 엄마, 무서우면 말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무서울 거야. 그치만 내가 도망가면 너는 어디로 가야 하니? 그녀는 딸의 뺨을 쓸었다. 우리는 여기서 서 있을 거다.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들었다. 밤은 길었다. 휴대폰에는 알림이 계속 떴다.
누군가는 응원을 보냈고, 누군가는 억측을 더했다. 누군가는 딸이면 좋겠다 라고 썼고, 누군가는 돈 냄새라고 적었다. 세상은 언제나 둘로 나뉜다. 그러나 진실은 셋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본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까지. 틱 희미한 소리마저 위로였다. 창밖, 골목 가로등 위로 작은 벌레들이 빛을 맴돌았다. 은희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희망은 어디에서 오지? 미영이 답했다. 같은 밥상에서 온다. 진우가 덧붙였다. 같은 시간을 견디는 데서도. 세 사람은 잠시 웃었다. 웃음은 작은 방패였고 그 방패는 오늘 밤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득 셔터 바깥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종이를 끼우고 간 듯했다. 은희가 문틈으로 뽑아들었다. A4 한 장, 큼직한 글씨. 진실을 밝히세요. 밑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기자의 번호였다. 미영은 종이를 내려다보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절망과 희망이 한 장의 종이 양면처럼 붙어 있었다. 찢으면 둘 다 찢어질 것이다. 접으면 둘 다 접힐 것이다. 편견과 진실, 둘은 늘 그렇게 한 장 차이였다. 그 밤, 미영은 서랍을 열지 않았다. 대신 카운터 위에 새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다.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견딘다. 진우는 오래전 각인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Forever 영 단어는 그대로였지만 뜻은 달라지고 있었다. 영원히 점괘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은희는 의자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미영이 조용히 담요를 덮었다. 딸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졌다. 가게의 공기가 거기에 맞춰 천천히 들고 났다. 내일 내가 말할게. 진우가 낮게 말했다. 미영이 물었다. 무엇을?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내가 도망쳤던 과거를, 내가 지켜야 할 현재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를. 방 안에 잠깐의 침묵이 내렸다. 침묵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는 용기의 다른 이름이었다. 셋은 조용히 서로를 보았다. 국밥집의 작은 불빛 아래서 한 가족의 모양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직은 설익었지만 서리금이 익어가는 것도 삶의 리듬이었다. 바깥 골목에는 새벽 신문 트럭이 지나갔다. 여린 빛이 바닥에 한번 깔렸다 사라졌다. 세 사람은 그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아무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진실은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초침이 한 칸 더 움직였다. 틱, 누가 알았을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박한 밥상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질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설 것인가? 이튿날 아침, 골목의 공기는 비가 오기 전처럼 눅눅했다. 미락국밥의 불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다. 미영은 육수를 살피다 말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 위로 작은 주름들이 물결처럼 번졌다가 사라졌다. 은희는 앞치마를 매듭지으며 엄마 옆에 섰다. 둘의 어깨가 부딪혔고 그 짧은 마찰이 묘하게 따뜻했다. 오늘은 내가 앞을 좀 더 볼게. 은희가 말했다. 나는 뒤에서 국물에 집중할게. 미영이 대답했다. 엄마, 혹시? 은희가 말을 고르고 이어붙였다. 피하세요. 아니면 맞서세요. 미영은 오래 생각해 두었던 대답을 꺼냈다. 밥을 지키자. 그게 우리가 하는 싸움이야. 그 시간 본사 빌딩의 회의실에는 어제의 소문이 네온처럼 반짝였다. 이사회 비공개 안건 표지에 평판 리스크라는 단어가 굵게 박혀 있었다. 박영수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끝자리의 진우에게 멎었다. 회장은 담담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손목의 시계는 차분히 빛났다.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틱, 침묵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부회장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삭거렸다.
어제의 해프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우가 말을 이었다. 해프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곳은 제 추억의 장소이며 소중한 분들의 일터입니다. 회장님,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의사가 건조하게 말했다. 숫자로 움직이죠. 숫자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도망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제 책임으로 남은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소문과 겹쳐 보이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제 사적 과오가 아니라 제가 내일 어떻게 책임지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약간 흔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볼펜을 돌렸다. 박영수가 조심스레 보탰다. 평판 리스크 대응안으로 회장님이 직접 메시지 발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사실관계는 사적 인연 재확인 절차 진행 중이며 필요시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한의사가 눈썹을 올렸다. 회장님이 스스로 DNA 검사를? 진우가 짧게 웃었다. 편견의 벽은 억측으로는 못 넘습니다. 증거와 시간으로 넘습니다.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어떻게 합니까? 주가, 파생, 채권 다 흔들립니다. 흔들릴 겁니다. 진우는 담담했다. 대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담스런 떨림이 책상 아래로 전해졌다. 부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론재단 이사장 쪽에서 확인 전화가 왔군요. 트위드 모임에서 어제 얼굴들 봤다는데 누군가의 입꼬리가 보이지 않게 올라갔다. 어제의 여인. 회의실 밖 세계는 빠르게 얽히고 맺혔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개인 계정으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과 전까지 회사와 관련한 일정은 정상 진행합니다. 다만 오늘 오후 짧게 시간을 내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골목으로요. 골목. 단어 하나가 거대한 건물의 공기 구성을 바꿔놓았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진실은 콘크리트보다 뜨거운 국물에서 더 잘 증명된다. 박영수는 책상 밑 주먹을 살짝 폈다. 그에게도 미락의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떠올랐다. 스테인리스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오래 간다. 오래 버티는 것들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 오후, 미락 국밥의 화구는 바쁘게 돌아갔다. 점심을 넘겼지만 손님은 계속 들어왔다. 어떤 이는 일부러 찾아온 듯했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가다 사소한 호기심에 들어온 듯했다. 은희는 모두에게 같은 웃음, 같은 목소리, 같은 온도의 물수건을 건넸다. 미영은 장국 냄비 위로 생강을 얇게 갈아 넣었다. 향이 조금 달라졌다. 날이 서 있던 공기가 매끄럽게 눌렸다. 주방의 작은 풍경 속에서 희망이 고개를 내밀었다. 희망은 거창한 약속에서 오지 않는다. 거듭된 손놀림, 누수 없는 근면, 반복되는 정성. 그런 것들에서 온다. 해가 기울 즈음 진우가 나타났다. 그는 사소하게 옷을 갈아입었을 뿐인데도 표정은 더 단단해 보였다. 문턱에서 잠시 멈춘 뒤 카운터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영이 그를 잠깐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 많아. 짧게 진우가 미소를 얹었다. 그는 핸드폰을 뒤집어 무음으로 두었다. 오늘의 말은 화면이 아닌 얼굴을 향해 던져야 했다. 그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오래전 저의 과거와 다시 만났습니다. 도망쳤던 제가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진실은 정정당당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누군가의 밥을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이 가게의 밥은 저의 그 어떤 회의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조용히 국물을 들이켰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응원처럼 들렸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 멈췄고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공연이 아니었다. 밥상이었고 삶이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신뢰하는 사설연구소와 연락을 마쳤다. 절차는 간단했다. 간단하다는 말은 보통 D가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방화벽처럼 전화기를 두르고 서 있었다. 단 한 번의 구멍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멍은 언제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뚫린다. 연구소 책임자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연락이 왔다. 결과 일정 조정 가능합니까? 정중했다. 정중함은 종종 칼집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통화를 끊고 전화를 바꾸었다. 그런 밤은 길었다. 긴 밤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한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서랍을 열었다.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끝으로 금속의 테두리를 어루만졌다. 퍼레버 영 입술 사이로 아주 작게 새어나온 발음이 방 안에 섬광처럼 꽂혔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용서했고 무엇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가? 대답은 쉽지 않았다. 용서는 수행이었고 수행은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닫고 서랍을 밀어 넣었다. 오늘의 국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점심이 막바지로 흐를 즈음 낯익은 굽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어제의 트위드 여인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계산된 미소를 달고 있었다. 옆에는 중년 남자 둘이 더 서 있었다. 정장 안쪽 주머니가 묵직해 보였다. 사장님, 그녀가 짧게 인사했다. 오늘은 조금 더 정식으로 이야기 나누죠. 미영은 고개만 끄덕였다. 주문부터 하세요. 여인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신용을 했다. 이 집 국밥이 기삭감이 된 걸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는 다음에 하시죠. 미영이 눈을 마주보았다. 오늘은 밥이나 드세요. 여인의 미소가 얇게 갈라졌다. 직설적인 분이네요. 저도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기자 간담회가 열립니다. 회장님의 골목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 묻겠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과 따님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선을 지키지 않은 건 누구죠? 은희가 조용히 물었다. 여인의 눈빛이 번쩍였다. 소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소문보다 큰 침묵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락 값처럼요. 미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우리를 사려는 건가요?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세요. 여인이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봉투였다. 흰 봉투는 새하얀 평화처럼 보였다. 평화는 때로 가장 잔혹한 위장이다. 국밥집을 잠시 쉬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요. 그리고 인터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은희가 한 발 나섰다. 국밥은 쉬지 않습니다. 여인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렸다. 우리는 쉬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확신은 때로 더 위험하다. 미영이 봉투를 밀어냈다.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정합니다. 여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각오하시죠.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남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어 통화를 시작했다. 네, 기자님. 예, 오늘 오후로. 네, 사장님은 침묵. 네, 딸도 노코멘트. 말은 바람같이 빠르게 퍼졌다. 바람이 불면 불은 더 크게 타오른다. 오후, 첫 기사가 떴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사진은 왜곡을 택했다. 프레임 밖의 사람들은 잘렸고 표정은 작게 확대되었다. 회장, 골목에서 가족 찾나. 시계의 각인, 의미는 설명은 없었고 암시는 넘쳤다. 댓글은 차가웠다. 칭찬은 조용했고 조롱은 시끄러웠다. 은희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절망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했다. 미영이 조용히 딸의 손을 덮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은 작은 등불처럼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 박영수가 급히 들이닥쳤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거칠었다. 연구소 보안이 뚫릴 뻔했습니다. 제보자가 있습니다. 결과 발표를 하루 앞당깁니다. 누가? 진우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확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도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우호적 해석이라는 문구가. 진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가늘게 웃었다. 웃음의 가장자리가 쓸쓸했다. 진실은 해석이 아닙니다.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 10시 결과가 나옵니다. 비공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미영이 낮게 물었다.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하나요? 원하시면 오십시오. 다만 기자들이 따라올 겁니다. 은희가 미영을 바라봤다. 엄마, 나갈래. 미영이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흔들림은 도망이 아니라 용기의 시작이었다. 가자. 밤이 되자 가게 앞골목에 낯선 차들이 서성였다. 불빛이 번졌다 사라졌다.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트위드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눈빛에는 작은 흠이 났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우가 문턱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은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회장님의 이미지는 손상될 겁니다. 이미지는 세탁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미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우리는 세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인은 짧게 웃었다. 이대로 가죠. 그녀가 발 뒤꿈치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떠나는 뒷모습은 결심의 냄새를 풍겼다. 결심이 향기로 느껴질 때도 있다. 대개는 독하지만 그 밤 셋은 가게 뒤편에서 서로의 침묵을 견뎠다. 침묵은 숲 같았다. 바람이 지나가면 잎사귀가 흔들리고 새가 날아오르면 흔들린 자리에서 다시 고요가 내려앉는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떨렸다. 응원의 메시지 하나, 악담의 메시지 둘, 조언의 메시지 하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온도였다. 온도가 같아지면 말은 쉬워진다. 내일, 은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지? 진우가 딸을 바라봤다. 그렇다. 미영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든 상처가 되든. 하지만 상처는 시간이 덧씌우는 이끼로 가려지지 않아. 우리가 서로 닦아줘야 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에 작은 별빛이 흔들렸다. 희망은 어디서 오냐고 낮에 물었지. 아마도 같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오는 것 같아. 새벽이 슬그머니 문턱을 넘을 즈음 박영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외부 기사 선공개 예정. 제목 강함. 피하시길. 피하면 쉬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쉬움은 대개 나중을 어렵게 한다. 진우가 답장을 보냈다. 감사. 정면 돌파. 해 뜨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낯선 평온이 골목에 내려앉는 순간 사람은 소리를 듣는 착각을 한다. 그 착각이 사람을 살린다. 셋은 동시에 일어났다. 국물이 다시 끓었다. 김이 올랐다. 김 속에서 날이 섰던 긴장이 둥글게 말렸다. 국자는 그 둥근 고리를 조심스레 떠올렸다. 오늘의 첫 손님에게 그 고리를 건네듯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약속을 건넸다. 도망치지 말자. 말을 아끼지 말자. 밥을 지키자.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본사 빌딩 앞에는 이미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다. 골목에도 기자 둘이 대기했다. 그러나 첫 행선지는 연구소였다. 차 문이 열리자 섬광이 잇따라 터졌다. 회장님, 가족 인정하십니까? 사장님, 언제부터 관계를? 따님, 오늘 결과 자신 있습니까? 질문은 천둥처럼 몰아쳤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아주 잠깐 잡았다 놓았다. 잡는 순간의 힘은 오래갔다. 놓는 순간의 여운은 더 오래갔다. 연구소 안은 차갑고 깨끗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들, 금속 서랍, 하얀 벽, 박영수는 먼저 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밤을 건너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준비됐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미영이 짧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박영수가 답했다. 편견은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지만 증거가 없으면 더 크게 웃습니다. 은희가 엄마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시료가 채취되는 동안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침묵은 이번에는 공포의 이름이 아니었다. 대비였다. 대비는 대비를 부른다. 대비는 때로 사람을 지킨다. 기다림의 분침이 한 칸씩 움직였다. 틱, 틱, 틱. 누군가는 속으로 기도했고 누군가는 논리를 세웠다. 논리의 강물은 냉정했고 기도의 바람은 따뜻했다. 두 가지가 만나면 이상하게도 사람이 버틴다. 검사가 끝나고 복도에 나섰을 때 박영수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 악화된 제목이 올라갑니다. 골목의 연극. 진우가 짧게 웃었다. 연극이라면 관객이 필요하겠지. 우린 배우가 아니다. 미영이 낮게 말했다. 우린 주방이다. 무대가 아니라. 은희가 덧붙였다. 주방은 불 앞에서 거짓말을 못해. 문이 열리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쩍, 또 번쩍. 그때 트위드 여인이 저 멀리서 어깨를 세우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빈틈없는 미소를 걸고 있었다. 손바닥만 한 제스처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다. 기자 하나가 앞으로 파고들었다. 회장님, 혼외자 인정하십니까? 진우가 멈춰서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단어를 조심하십시오. 오늘의 질문에 내일의 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부정하십니까? 오늘 저는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사과하실 겁니까? 진우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미 사과했습니다. 제가 도망쳤던 시간에게. 그 말은 복도 바닥으로 내려앉았다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이해했고 누군가는 비웃었다. 세상은 언제나 둘로 나뉜다. 그러나 진실은 셋째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기다린다. 곧 10시가 될 것이다. 틱, 틱, 틱. 10시 정각, 연구소 안의 전광판에 작은 불이 켜졌다. 기다림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다. 박영수는 서류철을 꼭 쥔 채 호흡을 가다듬었다. 진우는 손목시계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초침이 더는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이 소리를 삼켰다. 미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은희는 엄마의 손끝을 꼭 잡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복도 끝문이 열리며 연구원이 나왔다. 표정은 중립이었고 목소리는 건조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명한 파일이 진우의 앞에 놓였다. 종이 위 숫자들이 낯선 언어로 빛났다. 연구원이 담담히 말했다. 현재 시료 기준 친생 확률 0.0x%입니다. 공기가 한순간 비틀렸다. 은희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미영의 입술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우는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숫자는 잔인하게 명확했다. 박영수의 목젖이 들썩였다. 재검 요청하시겠습니까? 진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예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하다.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문장으로는 쓰러지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은 한 단어에 쏟아진다. 문 밖에선 이미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누군가가 문틈을 비집고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회장님, 결과가. 박영수가 재빨리 막아서며 문을 닫았다.
시간을 주십시오. 짧은 문장이 방패가 되었다. 방패는 얇았지만 그 얇음이 오히려 단단했다. 미영이 낮게 물었다. 안 들은 걸로 하죠.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그가 종이를 다시 들어 올렸다. 눈동자에 얇은 빛이 스쳤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목소리는 균열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은희가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말이 끝나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물이 맺혔다. 절망이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와 은희의 양어깨를 잡았다. 은희야, 혈연이 아니어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말끝이 떨렸지만 떨림 속에 결의가 있었다. 새로 나온 결과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했지만 그는 그 결과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멈췄다. 아빠, 그녀는 아주 작게 불렀다. 저는 피로만 아빠를 정하지 않아요. 미영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속눈썹을 지나 뺨을 따뜻하게 적셨다. 희망이 아주 작은 불씨로 깜박였다. 불씨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그러나 문밖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기자들은 문을 두드렸고 휴대폰은 진동했다. 온라인에는 벌써 가족설 반전이라는 제목이 올라갔다. 연극인가, 진심인가. 편견은 승리한다. 누군가의 글자는 독이었고 누군가의 글자는 돌이었다. 박영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침묵은 더 큰 오해를 부릅니다. 진우는 시계를 다시 찼다. 초침이 손목 위에서 아주 조용히 걸음을 재개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었다.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옆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다. 연구소 젊은 연구원이 헐떡이며 서류 한 장을 흔들었다. 잠깐만요. 그의 안경 너머로 식은땀이 빛났다. 시료 봉투 사진. 어제 촬영한 체인 기록입니다. 번호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목소리가 낮고 빨랐다.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바코드 미세 극힘이. 오늘 출력본에는 없습니다. 박영수의 눈이 좁아졌다. 교체 가능성. 연구원이 난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은 못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설 경로로 온 익명 택배 시료가 오늘 새벽 도착했다는 메모도 있고요. 저는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인, 숫자, 아주 작은 스크래치. 진실은 종종 그런 미세한 흠집에서 빛난다. 진우가 연구원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박영수가 이미 손전화로 법무팀과 보안팀을 호출하고 있었다. 방 안 공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희끗한 가능성이 방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직 희끗했다. 확신이 아니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지 오류라면? 만약 반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쪽으로 사실을 비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서 있어야 하는가? 문은 다시 열렸다.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회장님, 부정입니까? 인정입니까? 사기극입니까? 질문이 창끝처럼 날카로웠다. 진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목구멍에 모래가 들어간 듯 거칠었다. 오늘 나온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둘러싼 절차 또한 검증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방식은 도망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럼 그녀들은 거짓말을? 그 누구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진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회장님, 혼외자 논란은 어떻게? 진우가 말을 잘랐다. 단어를 다듬으십시오. 그 단어는 사람에게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미영과 은희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 가자. 세 사람은 연구소를 빠져나와 골목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이 물에 녹아 낮아졌다.
은희는 앞좌석 등받이를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 미영이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주었다. 밥하러 가자. 그 단어만이 지금 확실했다. 밥 끓는 물과 소금과 기다림. 그 안에서는 거짓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 가게로 돌아오는 동안 온라인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연구소 결과, 친자 부정, 골목의 무대, 시계의 거짓말. 누군가는 시계 사진을 확대했고 누군가는 서랍의 그림자를 확대했다. 확대는 사실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의심만 크게 만드는 법이다. 셔터를 올리자 문 앞 유리에 누군가 붙여둔 스티커가 보였다. 거짓 검은 글씨. 은희가 조심스레 떼어냈다. 유리에는 자국이 남았다.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을 묻힌 천으로 천천히 문지르면 어지간한 흔적은 사라진다. 흔적을 지우는데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점심 무렵 낯선 손님이 하나 들어왔다. 회색 코트를 여민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다. 그는 카운터 앞에 조심스레 서서 말했다. 혹시 이 시계 내가 손봤던 건데. 그의 목소리는 창고 냄새가 났다. 오래된 금속과 기름의 냄새. 미영이 흠칫했다. 어디서? 그는 작은 명함을 내밀었다. 오래된 시계공이었다. 30년 전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준다고 같은 시계를 둘 다 들고 와서 각인을 부탁했지. 퍼레버 영. 그중 하나의 베젤 안쪽에 아주 얕은 흠집이 있었어. 내가 그 흠집을 지우지 않고 안쪽 링크에 날짜를 아주 작게 새겼지. 95.06. JM. 그의 눈이 미영의 손으로 옮겨갔다. 혹시 보여줄 수 있나?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상자를 꺼냈다. 상자 뚜껑이 열릴 때 가게의 소음이 잠깐 멀어졌다. 시계공은 루페를 꺼내 들고 링크 안쪽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숨이 아주 가볍게 멈췄다. 있군. 낮은 감탄이 흘렀다. JM 95.06. 그리고 베젤 안쪽 흠집 자국. 이것은 내가 남겨둔 지도 같은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누가 뭐래도 그때 그 시계야. 눈빛은 확신으로 맑았다. 진실은 때로 전문가의 손끝에 숨어 있다. 그때 박영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체인 기록 확보, 바코드 스티커 교체 정황 포착, 출입카드 로그와 CCTV 조합 중입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연구소 익명택배 발송처에서 어제 언론사 IP 접속이 확인됐습니다.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다. 트위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관계와 이해와 두려움이 얽힌 그 복잡한 표정. 진우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영과 은희를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간단해. 그는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자. 세 사람은 그릇 앞에 앉았다. 국물의 김이 얼굴을 감싸며 긴장과 분노를 둥글게 말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다시 리듬을 만들었다. 리듬은 사람을 살렸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비는 소문 위에 내려 가장 시끄러운 먼지를 잠깐 눌렀다. 오후 5시 박영수가 다시 들이닥쳤다. 그의 양복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다. 임시 분석 보고 보안팀이 출력한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스티커 미세 긁힘, 시간대 불일치, 출입 로그의 구멍. 편견은 종종 구멍을 만들어 그 사이로 자신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나 숫자는 구멍을 기억한다. 기억한 숫자들은 결국 서로를 끌어당겨 모양을 만든다. 재검 승인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공기관과 병행합니다. 결과는 언제? 최소 8시간. 긴급 프로토콜이면 밤 12시 전후. 오늘 안에 끝내자.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단단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골목 가로등이 켜졌다. 가게 안은 익숙한 빛으로 따뜻해졌다. 그러나 오늘의 빛은 또 달랐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까의 트위드 여인이었다.
이번에는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로. 그녀의 미소는 흔들렸다. 즐거운 저녁인가요? 비를 맞으셨네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수건을 받지 않았다. 결과가 바뀐다고 믿습니까? 바뀐다면 바뀌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겠죠. 진우가 대답했다. 여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회장입니다. 회장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이기 전에 회장일 수는 없어요. 그 감정이 회사를 망친다면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기울였다. 회사를 지키는 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결과가 설령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나는 그 결과를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킬 겁니다. 여인은 짧게 웃었다. 웃음은 더는 예리하지 않았다. 당신의 그 기적 같은 말들이 세상을 바꿀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바꿉니다. 미영이 대신 말했다. 우리는 오늘도 문을 열고 내일도 국을 끓여요. 그게 우리의 행동이에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가보죠. 그녀는 돌아섰다. 문이 닫힐 때 비냄새가 한 번 더 들어왔다. 밤이 깊었다. 재검을 위한 시료가 다시 채취됐다. 이번엔 유리병 너머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았다. 누구도 혼자 두지 않았다. 박영수는 구석에서 계속 통화를 이어갔다. 숫자와 시간, 이름과 카메라. 그의 목소리는 마르고 정확했다. 정확함은 피곤을 착한 모양으로 바꾼다. 11시 55분, 연구소에서 메시지가 왔다. 곧 발표, 방 안의 숨이 얇아졌다. 자정의 초침이 천천히 위로 기어올랐다. 틱, 틱, 틱. 사람의 심장과 초침이 동시에 박자를 맞췄다. 은희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진우가 두 사람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세 겹의 온도가 겹쳤다. 자정. 종이가 다시 도착했다. 연구원이 손에 든 파일을 떨림없이 내밀었다. 이번 표정도 중립이었지만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재검 결과 친생 확률 99.9x%.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미영이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은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한 번에 왔다. 길고 뜨겁고 맑았다. 박영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진우는 한 발을 뒤로 디뎠다. 다리가 잠깐 힘을 잃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 끝에서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이번에는 달랐다.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맑았다. 재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친생 확률 99.9x%.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가 잦아들었다. 오늘 오전의 결과에 대해선 절차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다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혈연의 확인이 오기 전에도 아버지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옆에 선 은희와 미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미안하다. 한 기자가 물었다. 지금 심정이? 진우가 잠시 웃었다. 살아서 다시 젊어졌습니다. 퍼레버 영. 그 말의 뜻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소리쳤다. 회장님, 이사회 리스크는요? 리스크가 두렵지 않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우리 회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온 것처럼 저는 내일도 증명하겠습니다. 사장님, 한 말씀. 미영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또렷했다. 밥으로 살아왔고 밥으로 버텼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같은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따님은요? 은희는 눈물을 닦고 웃었다. 질문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를 2번 얻었습니다.
피로 한 번, 선택으로 한 번. 복도 끝, 트위드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전화를 붙잡은 채 한 발짝 물러섰다. 박영수가 곧장 다가섰다. 방금 CCTV와 로그, 검찰에 이첩합니다. 그녀는 얇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박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단단한 절차가 있는 거죠.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편견은 시선을 오래 맞추지 못한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쳐 있었다. 골목의 무릉덩이가 네온을 거울처럼 받아 안았다. 셔터를 올리자 누군가가 문 앞에 놓고 간 꽃다발이 보였다. 작은 카드에는 글씨가 삐뚤게 적혀 있었다. 사장님 국밥은 진심입니다. 미영은 웃다가 울었다. 울다가 웃었다. 은희는 꽃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진우는 잠깐 서서 가게를 바라봤다. 오래전 자신이 떠난 자리와 오늘 자신이 돌아온 자리가 한 프레임 안에서 겹쳤다. 시간은 도망자를 오래 쫓지만 끝내 붙잡는 건 용기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빈 가게 한가운데서 조용히 앉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초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틱, 틱, 틱. 진우가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미영은 서랍에서 자신의 시계를 꺼내 옆에 놓았다. 두 개의 둥근 금속이 서로의 온기를 반사했다. 은희가 말했다. 엄마, 새각인 할까요? 미영이 웃었다. 뭐라고? Now and forever.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는 지금을 넣자. 과거를 다시 쓰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을 정확히 새기는 일은 가능하다. 그 가능성이 사람을 살린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다. 문종이 딸랑 울렸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고 내일도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밤만은 분명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기적은 소문이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했다.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밥으로, 손으로, 말로 시간을 건너간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건널 것인가? 피가 먼저일까? 마음이 먼저일까? 질문은 남지만 오늘의 대답은 충분했다. 아빠, 딸, 여보. 짧고 정확한 호명들이 방 안의 어둠을 포개어 접었다. 어둠은 그들의 발밑에서 얇아졌다. 자정이 지난 가게는 향으로 따뜻했다. 다시 시작의 냄새, 내일의 불. 세 사람은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이 골목 바닥 위에서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었다. 빛은 안쪽으로 옮겨갔다. 그들의 가슴 안으로. 다음날 아침 골목의 공기는 비를 씻은 유리처럼 맑았다. 미락국밥의 불은 평소처럼 타올랐고 사골의 숨이 조용히 끓었다. 밤새 쌓인 기사와 댓글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가게 문턱 안쪽은 다른 리듬을 품고 있었다. 미영은 국물을 떠보았다. 짠맛과 기름의 경계가 정확했다. 정확함은 사람을 안심시킨다. 은희는 물수건을 가지런히 접었다. 손놀림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 진우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 앞 종을 살짝 울렸다. 딸랑, 작은 소리가 가게에 퍼졌다. 흔들렸던 마음도 그 소리에 맞춰 앉는 듯했다. 오전 10시, 검찰의 자료가 접수되었다. 박영수는 문건을 들고 간단히 설명했다. 절차 방해와 증거 변조 시도에 관한 내용, 출입 기록과 영상의 구멍, 택배 경로의 모순, 숫자와 시간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다. 미영은 서류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덮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남았다. 거짓은 기름 얼룩처럼 광택을 내지만 진실은 종이처럼 거칠고 무늬가 있다. 무늬가 있는 것은 오래간다. 점심 전 트위드 재킷의 여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낯익은 이웃들이 문을 열었다. 비닐우산을 접으며 신문을 겨드랑이에 끼고 오래 쉬는 운동화를 끌며 그들의 눈빛엔 사소하고 정직한 온기가 있었다. 사장님, 어제 고생하셨어요.
딸, 힘내 말들이 짧았다. 짧기 때문에 오래 남았다. 사람의 마음은 긴 문장보다 짧은 숨에 기대어 선다. 은희는 물수건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두 글자가 오늘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 정오쯤 가게 앞에 작은 줄이 생겼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밥을 먹으러 왔다. 촬영을 요청하는 손지대는 사람의 밥을 찍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 부드럽게 얹혔다.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고 부탁은 예의였고 예의는 방패였다. 국물의 김이 사람들의 얼굴을 감싸며 굳은 표정의 모서리를 둥글렸다. 한 그릇, 또 한 그릇. 숫자는 늘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 시각 본사 빌딩의 회의실에서도 공기가 달라졌다. 부회장은 목을 가다듬었고 이사들은 의자에 등을 바짝 붙였다. 박영수가 정리한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올랐다. 절차 검증 보고 간결한 표가 이어졌다. 출입 기록, 접촉 시간, 스티커 긋힘, 바코드 이력. 논리의 강물은 감정보다 느리지만 도착하면 지형을 바꾼다. 진우는 말없이 보고를 들었다. 말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아침 저는 골목에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고 맑았다. 어제 자정, 재검 결과가 나왔고 저는 딸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저의 사적 삶을 이유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온 것은 숫자와 제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저는 오늘도 이 원칙을 믿습니다. 회의실은 잠깐 조용했고 이어 누군가의 손바닥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떨어졌다. 박수는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는 여럿의 마음을 연결했다. 반대하던 이사 둘은 여전히 침묵했으나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침묵이 은폐였다면 오늘의 침묵은 숙고에 가까웠다. 회의가 끝난 뒤 진우는 전사 메일을 보냈다. 오늘 저는 한 아버지로서 배우고 한 책임자로서 약속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결과는 편견의 벽을 뚫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내부 어디에서든 부당한 압박과 왜곡이 있다면 누구든 제게 보고하십시오. 메일은 회사의 바닥층부터 최상층까지 같은 속도로 퍼져나갔다. 누구는 책상을 두드리며 웃었고 누구는 눈을 비볐다. 여러 층에서 동시에 켜진 작은 불빛들이 밤의 도시를 그리듯 회사 안에서도 여럿의 마음이 동시에 켜졌다. 오후 연구소에서 정식 브리핑이 열렸다. 사제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공표되었다. 책임자의 이름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으나 절차 위반에 대한 수사 협조가 명기되었다. 기자가 물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연구소 책임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의 빈틈을 조직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려 했다. 그러나 변명은 금속성의 울림을 숨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 울림에서 무게를 가늠한다. 저녁 무렵 미락 국밥 앞 골목에 작은 취재차가 섰다. 이번엔 카메라가 멀찍이 서서 풍경을 잡았다. 국밥김, 손글씨 메뉴, 웃는 손님들, 바쁜 손놀림. 화면 구석에서 해설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드물게 화면은 정제된 존중을 택했다. 누군가의 선택이 화면의 톤을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그 변화의 가치를 체감한다. 문득 아침에 찾아왔던 시계공이 다시 들어왔다.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을 열고 작은 천을 꺼냈다. 약속하신 각인 해드리러 왔습니다. 미영이 웃었다. 지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요. 각인은 늘 지금이 제일 정확합니다. 진우가 시계를 풀어 건넸다. 은희는 엄마의 시계를 꺼내 건넸다. 시계공의 손이 금속을 받칠 때 손끝에 주름이 반짝였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글자는 무엇으로? 은희가 답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시계공은 작게 웃으며 끄덕였다. 머릿속에서 금속의 표면이 얇게 떨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 떨림은 설렘의 다른 이름이었다. 각인이 끝나고 시계는 서로의 옆에 놓였다.
두 개의 둥근 원이 가게 등불을 나란히 반사했다. 은희가 얼굴을 비춰보며 물었다. 엄마, 예쁘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다. 우리는 늘 이렇게 늦게 배우지만 늦게 배운 것들이 오래 남는다. 진우는 시계를 손목에 채웠다. 찬 금속이 체온을 머금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긴 세월 같았다. 놓쳤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돌아와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다. 밤, 가게는 작은 파티처럼 따뜻해졌다. 단골 노인이 노랗게 다른 영수증을 꺼냈다. 사장님, 첫날 영수증 아직도 갖고 있었소.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 속에 이 골목이 살아온 계절들이 겹쳐 있었다. 동네 아이는 수줍게 종이약을 내밀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접어주래요. 미영은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고마워. 밥 열심히 해서 너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줄게. 말은 약속이었고 약속은 다시 하루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다. 박영수가 모서리 의자에 앉았다. 표정에는 긴장이 빠져 있었고 대신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컵을 들었다. 진우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고맙다. 박영수는 짧게 답했다. 회사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는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람은 숫자에 기대지만 결국 숫자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미영이 미소 지었다. 그래서 밥을 짓죠. 그날 밤늦게 트위드 여인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장면이 포털 메인에 떴다. 표정은 무너져 있었고 말은 예전보다 짧았다. 댓글의 톤은 빠르게 바뀌었다.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바꾸었고 누군가는 늦게 눌러둔 좋아요를 취소했다. 바람은 그렇게도 빨리 방향을 튼다. 그러나 미영은 휴대폰을 오래 보지 않았다. 화면을 덮고 국그릇을 닦았다. 그릇의 입술을 손끝으로 한 바퀴 돌리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은 밥으로 복수하지 않는다. 밥으로 화해한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서약이었다. 며칠 후 회사 전사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진우는 무대가 아닌 바닥에서 직원들과 같은 높이로 섰다. 스크린은 꺼둔 상태였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저는 늦었습니다. 늦어서 배웠고 배워서 약속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목적지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서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 아닌 바닥으로 내려왔다. 여러 손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악수는 말보다 짧지만 더 오래 남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비볐다. 늦게 울음은 대개 안도에서 나온다. 타운홀을 마친 뒤 회사 인트라넷 첫 화면이 바뀌었다. 사내 장악 지금과 영원 신설, 제목은 조용했고 설명은 간결했다.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복귀, 현장직 재교육. 금액보다 중요한 건 조건이었다. 조건은 존엄을 잃지 않도록 설계됐다. 신청 버튼 옆 작은 문장이 달렸다. 밥처럼 기회도 매일 있어야 합니다. 클릭 소리가 회사 곳곳에서 들렸다. 그 소리들은 보이지 않는 강을 만들었다. 희망은 그렇게 흐름이 된다. 미락국밥의 저녁은 잔잔한 파도 같았다. 가게 한쪽 벽에 새 사진이 걸렸다. 오래된 흑백 사진, 젊은 날의 미영과 시장의 풍경. 그 옆에는 오늘 찍은 컬러 사진, 같은 자리에서 웃는 세 사람. 흑백과 컬러 사이에는 수많은 계절이 있었다. 계절마다 국물이 끓었고 그 위로 수만 가지 사연이 김처럼 올라갔다가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었다. 김은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 몸을 데웠다.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났다. 저녁 무렵 골목의 노인이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손에는 얇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장양, 이거 내 새끼 대학 보낼 때 받은 장학금 영수증 복사요. 그때 고마웠소. 미영은 놀랐다. 우리가 뭘 했다고요?
노인은 씩 웃었다. 한 그릇 더 주셨지. 그날 버스비를 아껴서 등록금을 맞췄소. 그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렸다. 되갚는 건 늦을수록 깊어지는 법이오. 미영은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말보다 큰 것이 그 사이를 건넜다. 은혜는 늦어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 연구소 절차 방해건은 속도를 붙였다. 출입 기록과 영상은 서로를 가리키며 하나의 화살표가 되었다. 화살표 끝에는 이름이 있었고 이름 뒤에는 이해관계가 엉켜 있었다. 검찰 브리핑에서 기자가 물었다. 그런 짓을 했습니까? 누군가는 답했다. 두려워서. 두려움이 편견을 낳고 편견이 왜곡을 불렀다. 왜곡은 결국 자기의 발뒤꿈치를 물었다. 진실이 천천히 걸어서 도착했을 뿐인데 거짓은 벌써 지쳐 있었다. 진실은 끝내 자리를 찾았다. 그 주말 가게 앞 골목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화려한 현수막은 없었지만 흰 천을 길게 걸고 들꽃 몇 송이를 묶었다. 동네 악기가 낡은 음정을 덜컹거리며 맞추는 동안 냄비에서는 소리가 끓었다.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메었고 진우는 오늘만 다른 앞치마를 메었다. 은희는 카메라를 들었다. 셋이 마주보며 서자 여러 시선이 동시에 미소를 만들었다. 주민센터 직원이 노란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혼인 신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종이 위에 이름이 적혔다. 굽은 획과 반듯한 획이 만나는 자리에서 작은 떨림이 지나갔다.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감동에 가까웠다. 축하합니다. 동네 분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국물이 끓는 소리와 섞여한 덩어리가 되었다.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늦었습니다. 미영이 웃었다. 우린 늘 늦게 배우죠. 그런데 늦게 배운 것이 오래가요. 은희는 렌즈 뒤에서 눈을 훔쳤다. 엄마, 아빠, 이제 사진 찍어요.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골목벽을 가볍게 때렸다. 사진은 시간을 붙드는 못이 되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진우가 책상 위 작은 상자를 열었다. 반짝이는 고리 2개. 그러나 누구도 요란하게 환호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영이 손을 내밀었고 진우가 반지를 끼워주었다. 지금부터 영원히. 미영이 대답했다. 영원히. 그러나 언제나 지금처럼.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아이는 종이학을 더 가져왔다. 바람이 학의 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날개가 접힌 선마다 이야기가 앉았다. 식탁에는 국밥이 놓였고 반찬 그릇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사장님, 어쩌다 이 골목이 이렇게 따뜻해졌을까요? 미영은 대답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덮고 말보다 밥을 먼저 줬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웃었다. 그게 가능한 동네가 몇이나 될까요? 진우가 덧붙였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말은 약속이었다. 약속은 계획이 되었고 계획은 다시 행동이 되었다. 행동의 첫걸음은 단순했다. 이웃 상권들과 협의해 밥 한 그릇 상생날을 만들었다. 하루에 한 끼를 값없이 열어두고 대신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놓는 방식이었다. 그날 상자에는 잔돈과 쪽지가 함께 쌓였다. 오늘은 내가 도움받고 내일은 내가 돕겠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서툴수록 진심이었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았다. 한 그릇의 온도와 쪽지의 문장과 낯선 사람의 고개 숙임에서 일어났다. 회사 쪽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인사팀은 평가 문구에서 불필요한 외양의 기준을 걷어냈다. 현장 관리자 교육에 편견 감수성 과정이 들어갔다. 교육 교재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혔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에서 오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온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회의했다. 그러나 회의하던 이들도 현장에서 작은 장면들을 보며 마음을 바꿨다. 늦게 바뀌는 마음일수록 오래 갔다. 오래 가려면 천천히 가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열자 계단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젊은 사람들,
오래된 카페, 마른 꽃, 그리고 시계, 쪽지 한 장. 그때의 저는 비겁했어요. 오늘의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서명이 없었다. 미영은 상자를 조심스레 덮었다. 용서는 받는 이의 것이기도 하지만 시작하는 이의 것이기도 하다. 상자는 카운터 아래 다른 상자들 옆에 조용히 놓였다. 상자들은 집의 또 다른 심장이었다. 과거가 쉬어가는 자리, 사과가 차분히 식는 자리, 하나의 이야기가 다음으로 건너가는 자리. 은희는 학업을 이어갔다. 실습으로 복지관에 배치된 첫날, 그녀는 오래전 가게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사람의 밥을 찍지 마세요. 그 말은 이제 새로운 문장으로 바뀌어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사람의 사연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기록과 존중, 도움과 자율 사이의 균형을 그녀는 배워가고 있었다. 오후에 가게로 돌아온 은희는 엄마에게 물었다. 사람을 돕는다는 건 뭘까? 미영이 대답했다. 도울 수 있다는 걸 먼저 묻지 않는 거야. 옆에 앉아주는 거지. 진우가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도 혼자가 아니게 하는 것. 세 문장이 한 그릇처럼 따뜻했다. 밤이면 세 사람은 가끔 불을 일찍 끄고 골목을 걸었다. 오래된 간판들의 빛이 서로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그림자는 길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끝에서 서로를 만났다. 은희가 물었다. 아빠,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깨달을까요? 진우가 웃었다. 늦게 깨달아도 깨닫는다면 그때가 이르지. 미영이 조용히 덧붙였다. 우린 늘 지금에서 시작하니까. 바람이 지나가며 간판의 끈을 흔들었다. 딸랑. 소리가 골목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법원의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속보가 지나갔지만 가게 안 라디오의 볼륨은 낮았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같은 문장은 라디오에선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나운서가 읽는 날씨와 교통이 흘렀다. 사람의 하루는 대개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다른 강이 흐르고 있었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강, 책임이라는 이름의 강,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은 도시의 모든 밥솥을 데웠다. 어느 늦은 밤, 미영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시계와 새 각인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Forever Young.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익숙했다. 그 낯설음과 익숙함이 섞인 곳에서 삶은 깊어졌다. 시계를 덮고 서랍을 밀어넣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희가 졸린 눈으로 말했다. 엄마, 내일 새벽 장 보러 같이 가요. 미영은 웃었다. 같이 가자. 함께 간다는 말은 많은 것을 단순하게 했다. 그 다음 주말, 가게 한켠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동네 음악가가 기타를 들고 가늘고 투명한 선율을 뽑았다. 사람들이 숨을 낮추었다. 어느 대목에서 가수가 말했다. 여기서는 노래도 밥처럼 나눕니다. 박수가 잔잔히 번졌다. 곡이 끝날 때 진우가 조용히 박수를 더 쳤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 눌려있던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교정된 조명 덕분만이 아니었다. 사람 곁에서 시간을 견딘 결과였다. 몇 달이 흘렀다. 회사의 분기 실적은 이전과 비슷했고 시장은 곧 다른 뉴스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그 사이 회사 안팎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였다. 한 팀에서는 야근 식대를 지역 식당과의 제휴로 돌렸다. 첫 계약은 밀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미영은 박수쳤다. 잘했다. 다 같이 잘 먹어야지. 다른 팀에서는 현장직 전환 교육에 멘토링 제도를 붙였다. 멘토로 뽑힌 한 직원이 말했다. 처음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고 배운 게 기대어도 된다는 말은 오래 버티게 했다. 봄이 올 무렵 은희는 복지관에서 첫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그날 밤 셋이 가게에 불을 끄고 나란히 앉았다. 진우가 물었다. 축하 파티 뭐 먹을까? 은희가 웃었다. 국밥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내가 말고 아빠가 끓여. 진우는 당황했다. 가능할까? 미영이 눈웃음을 지었다. 사람은 배우면 돼. 진우가 국자를 잡자 은희가 옆에서 속도를 가르쳤다. 불의 세기, 소금의 타이밍,
파의 방향. 마지막으로 미영이 맛을 봤다. 됐다. 이만하면 사람 살릴 맛. 그 말은 칭찬이었고 허락이었다. 식탁에 앉아 첫 숟가락을 든 순간 셋은 동시에 멈췄다. 마치 누군가 카운트를 세는 듯했다. 하나, 둘, 셋.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왔다. 짠맛과 단맛 사이 기름의 야른 막이 혀끝에서 부서졌다. 몸이 먼저 알아버리는 어떤 온도. 은희가 눈을 반짝였다. 아빠, 이제 진짜 국밥집 아저씨 같아요. 진우가 웃었다. 나는 회장이 아니라 너희 둘 곁에서 밥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영이 컵을 들었다. 그럼 건배. 셋은 물컵을 살짝 부딪혔다. 투명한 소리가 밤의 중심을 산책했다. 문득 은희가 고개를 기울였다. 엄마, 우리는 왜 이야기의 끝에 서 있으면서도 자꾸 시작처럼 느껴질까요? 미영이 조용히 답했다. 이야기는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멈춘 자리마다 누군가는 또 시작하겠지. 진우가 덧붙였다. 그 시작에 우리가 작은 빛이면 좋겠다. 세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보았다. 골목의 가로등이 바람에 흩어졌다 모였다. 빛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그날 새벽, 가게 앞 유리에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밤새 누군가 와서 유리를 만지고 간 모양이었다. 은희가 물티슈로 살며시 닦으려다 멈췄다. 엄마, 이건 그냥 둘까요? 미영이 웃었다. 그래, 오늘까지만. 손자국은 햇빛에 드러났다. 얼룩이 아니라 흔적이었다. 흔적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했고 다음 주의 뉴스는 다른 이름을 올라탔다. 하지만 이 골목 안에서 미라국밥에는 매일 같은 온도의 김이 올랐다. 그 김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편견은 때때로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절망도 가끔 의자를 끌고 앉으려 했다. 그럴 때마다 셋은 같은 방법을 썼다. 불을 세게 하고 손을 맞대고 한 그릇을 더 떠주는 일. 그렇게 그들은 끝과 시작 사이의 야른 다리를 건넜다. 다리 위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밤 셋은 조용히 종이를 꺼냈다. 미락 앞에 작은 부제를 붙였다. 사람을 살리는 온도. 문을 여는 시간표 아래 다른 작은 글자가 덧붙었다. 진실은 결국 따뜻합니다. 종이를 붙이고 물러서자 셋의 그림자가 종이 위에 겹쳤다. 그림자는 잠시 한 몸처럼 보였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돌아간 자리마다 국물이 끓고 있었다. 끓는 소리는 어김없이 사람을 살렸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